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해독 강의를 맡은 김진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출해독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기출해독 교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1급 시험 합격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07년부터 대학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15년 이상 대학 강의를 하고, 그리고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했죠. 이처럼 온라인에서 여러분들과 만난 지는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진 않지만 오프라인에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사 1급 강의를 하고, 또 대학 강의를 유사 과목들을 강의하면서 그동안 여러 교재들을 살펴봤겠죠.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다양한 교재들을 살펴봤는데, 기출해독을 보고 처음에는 조금 공부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 패턴이 좀 난해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요걸 한 키워드 3개 정도를 공부하니까 가장 최적화된 교재였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했던 그 기존의 패턴은요, 요래요. 이론이면 이론을 다 끝내고, 기출문제면 기출문제 풀이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뭔가를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합격을 위해서 기출해독은 이론과 기출문장과 기출문제와 또 연습, 모의고사까지 어떻게 보면 이 한 권에 다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으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집어넣냐면, 키워드별로, 단원별로 집어넣어도 그 안에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별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 처음 이론을 강의할 때는 그런가 하다가 이제 기출문장을 제시를 해주니까 이렇게도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모의고사 훈련, 그죠? 괄호 넣기라든지 틀린 문장 찾기, OX 퀴즈를 거치면서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구나, 스스로 공부를 마스터해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출해독은 상당히 좋은 교재다. 다만 처음에 키워드 한 3개 정도는 조금 천천히, 조금 여유를 갖고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키워드 3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어지고 기출 빈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습관, 공부하는 방법을 우리가 익히기 위해서, 몸으로 또 익히기 위해서 조금 천천히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발맞춰서 빨리빨리 진행하지만 다시 한번 복습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기출해독은요, 방금 설명은 했지만 3회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회독은요,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론 부분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함에 도움이 되는 부연 설명들을 제가 같이 할 것이고요. 기출문장 체크는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학습하게 됩니다. 이 지문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어디에서 시험이 나오냐면, 놀라지 마세요, 기출문제에서 70% 이상 나옵니다. 다들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여기 영상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제 기출문제를 몇 가지 동일한 문제들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봐봐, 이건 21회 문제지, 이건 19회 문제지, 이건 16회 문제야. 그런데 문제가 뭐야? 정답이 전부 다 똑같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그때야, 기출문제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지난번에 떨어진 이유가 기출문제 풀지 않아서 떨어졌구나,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기회 되면 제가 유튜브, 저 개인 복지인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출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부의 패턴을 바로 우리 기출해독에서 그 패턴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래도 이론, 그 다음에 기출문장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진짜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오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풀어보면 그렇구나, 왜 나눔의 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축약, 요약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3회독은요, 이게
다른 조금만 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너가 직접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시키기 위해서 3회독은 훈련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코스, 이론 시험 먼저 보죠. 이론 시험 봐요. 그게 우리 1회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능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T자, S자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T자, S자 이러한 코스들을 돌면서 시험을 보죠. 그게 기출문제예요. 그런데 코스를 잘했다고 해서 도로에 나와서 실제 주행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 주행은요, 막 엉뚱한 곳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차가 막혀있는 상태에서 내가 끼어들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해요. 그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해도 운전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제3회도 뭐예요? 틀린 문장을 찾거나 아니면 괄호 넣기를 통해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OX 퀴즈를 통해서 이러한 훈련까지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기출 회독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마 나눔의 집 출판사에서 기출 회독을 홍보하는 것보다 제가 홍보하는 게 더 많을걸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통해서 나눔의 집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많이 전화를 왔을 때에 또 지금 이 시즌에 가장 좋은 교재는요 기출회독이에요. 지금 기본서를 보는 것도 좋지만 기본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좀 많은 분들이 계시죠. 내가 특별히 직장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이분들은 기본서부터 보시는 게 훨씬 낫죠. 아무래도 기본서는 탄탄한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으니 요약된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나는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도 돌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출회독. 여러분들 제가 이 기출회독을 영상을 일주일 만에 다 촬영을 합니다. 일주일 만에. 김준훈이 일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요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드리고요, 대학 강의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의 다양한 곳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제가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안에 영상을 다 찍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준비하고 촬영하고 이런 시간들이 엄청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찍으면 저도 밤에 촬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만 딱 잡으면 일주일 안에 이 한 과목 한 번 아니라 한 번 이상 들을 수가 있어요. 제 강의의 특징은 제가 말이 조금 빠르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함 없이 그냥 1배속으로만 들어도 다른 강사님들의 한 1.2배속의 속도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아요. 뭐 잡생각 날 틈이 없어요. 그냥 김진훈 교수의 얘기가 그냥 와다다다다다 계속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하면 지금 시간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법제론을 마스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만약에 3일밖에 안 남았어. 3일이면 마스터합니다. 예, 그죠? 3일도 안 걸려요. 저 키워드가 우리 사회복지 법제로는 키워드를 제가 세봤더니 29개의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영상 강의가 한 25분 정도로 잡은다 그러면 길어도 30분, 물론 40분, 50분 넘어가는 강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10분, 15분에 아주 짧게 끝나는 강의도 있어서 평균 과목 강의가 한 30분이 좀 안 될 거예요. 평균으로 잡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8시간을 공부하면 8이 16, 16가 이틀도 안 돼서 전체 영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준훈이 그렇게 지루한 강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쫓아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저 믿고 잘 쫓아와 주셔서 법제론 좋은 점수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자 그럼 강의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러면 1회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독은 복습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복습 1은 뭐죠? 이론부터 탄탄하게. 자 그럼 법원 먼저 살펴볼까요? 법원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출두하세요 하는 그러한 어떤 건물적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원, 존재 양식을 법원이라 그래요. 법원은 법의 존재 양식이에요. 법의 존재 양식에는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어요. 성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진 법의 존재 양식이고 불문법은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법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문법 먼저 보면 문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게 있어요? 헌법, 법률,
명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치법규가 있고, 그리고 국제조약과 국제법규가 있어요. 그러니 성문법은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도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성문법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고, 자,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첫 번째 헌법이죠. 헌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최고의, 최상위의 법으로서 헌법의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 법규의 존립 근거이면서 재판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하위 법규의 존립 근거입니다. 그러면 헌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관련 내용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을 수 있겠구나. 그죠? 기본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겠구나. 당연히 사회권도 명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회권이라든지 이러한 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법률은 뭐냐? 국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다. 법을 의결하는 곳은 어디다? 국회다. 반드시 법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은 법이 만들어지면 법은 누구에 의해서? 국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통해서 법을 제정을 하는데 그 법에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적용해라 이러한 것을 세세하게 법에 다 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행하는 것은 누가 담당하냐면 행정부에서 담당합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행정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행정부의 가장 수장인 대통령이거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은 법에 기반해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법의 위임사항 또는 이것을 집행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뭐한다? 기축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행령,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행정부 산하의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입니다. 대통령이 제정한 것은 뭐예요? 시행령이라 그러고 여기에 보면 이하 행정기관이죠.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것은 시행규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시행규칙에는 뭐가 있어요? 각부 장관령이 각부 장관이라 그래서 부령이라 그래요. 부령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어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본 법률과 같은 거예요. 법률은 누구를 통해서 제정된다 그랬어요? 국회를 통해서 법이 제정된다 그랬죠. 마찬가지 자치법규의 조례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제정되어집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 그러면 이거는 조례구나 보시면 돼요. 그 사무에 관한 제정한 법이고 마찬가지예요. 조례도 법에 준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누가 또 다시 제정할 수 있냐?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 시도의 가장 행정의 우두머리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을 규칙이라 그래요. 지방의회에 의해서 제정되는 것은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제정되어지는 것은 규칙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조약, 국가 간에 맺은 문서에 의한 합의로서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 국제법규, 국제관습과 우리나라가 체결 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 국제사회에 의해서 그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거 있죠?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을 국제법규라 그러는데 이 국제법규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문법으로서의 법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법의 존재 양식에서 불문법도 있다 그랬는데 불문법도 인정하나요? 인정합니다. 자, 대표적인 불문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이 있어요.
관습법이란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관습에 관한 것이죠. 관습적인 것. 그래서 관행이 계속적으로 행해짐에 따라 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판례법은 법원이 어떠한 것을 판결할 때에 여러 가지 다툼과 쟁점이 있었어요. 왜 다툼과 쟁점이 있을까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법에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사건 사고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법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법에 딱 명시되지 않아서 어떤 해석이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 해석을 할 때에는 보통 다툼과 분쟁과 이러한 의견이 따르겠죠. 그 가운데 법원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이렇게 판결을 했어 라고 하면 그 판결이 나중에 재판에서는 뭐가 되냐면 마치 법원과 같이 어떠한 지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판례라고 그럽니다. 판례법은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어떤 다툼 없이 내리는 것은 법에 기반하기 때문에 판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법에 딱 명시되지 않은 것들은 보통 의견 충돌 중에 어떠한 것이 선택이 되어지겠죠. 그거는 추후 재판에 좋은 판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리,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인 법칙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도리적이야 라고 할 때 그 도리 있죠. 그 도리가 마치 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너를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도리적인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바로 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의 분류 방식입니다. 법의 분류 방식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상위법과 하위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일반법과 특별법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강행법과 임의법으로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신법과 구법, 그리고 실체를 설명하는 실체법과 또 절차법이 있어요. 이처럼 다양하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를 보면 우리나라 법체계는 아까 뭐라 했어요?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이 있죠. 이 순서대로 위로 갈수록 상위법, 밑으로 갈수록 하위법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명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법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률과 법령과 명령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명령이라 그러고 법률과 명령을 법령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의 순서대로 상위법과 하위법이 정의되어진다. 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적용과 효력의 범위가 넓은 법은 일반법이고 제한된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법들을 전부 다 아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회보장기본법은 어떤 법이 되겠어요? 그 넓은 범위에서 우리 사회복지 안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일반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작은 법들은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 되겠죠. 이처럼 일반법은 법의 적용과 효력이 넓은 범위예요. 사회복지사업법 일반법이 되고 장애인복지법은 뭐가 되겠어요? 특별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어요. 강행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가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적용이 강제되는 법을 강행법이라 그러고,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따라서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을 배제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강행법과 임의법으로 나눕니다. 신법과 구법은 우리가 전면 개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법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때 신법은 새로 제정된 법이고 구법은 신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법을 말합니다. 실체법과 절차법, 실체법은 법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체의 법,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고, 절차법은 실체법의 실현 방법에 관한 법입니다. 실체법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절차법이죠. 그래서 헌법, 민법, 형법, 상법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실체법이라 그러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은 이 실체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적인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법의 적용과 해석입니다. 이러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거나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
특히 신법과 구법이 충돌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면 상위법 우선의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과 법률이 충돌하면 당연히 우리는 뭐를? 헌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입니다. 법 형식 간의 위계 체계는 헌법, 법률, 명령이라고 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등의 순이다. 이 순서에 따라 어느 것이 상위법 또는 하위법인지가 정해집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법, 밑으로 내려올수록 하위법이에요. 하위법의 내용이 상위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입니다. 상위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법 우선 적용 법칙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일반법은 포괄하는 거라 그러면 특별법은 딱 그 주제에 관해서 뭐예요? 법률화한 것이 특별법이죠. 그러니 그 주제에 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 동등한 법 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거나 특정의 사람 또는 지역을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이 있는 경우에 이 두 개의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죠. 이 경우에 항상 뭐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법과 구법이 있으면 신법은 최근에 개정된 거예요. 당연히 최근에 개정된 것을 우선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입니다. 동등한 법 형식 사이에 법령의 내용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시간적으로 나중에 된 거는 뭐예요? 이것을 신법이라 그러죠. 나중에 된 것이 먼저 제정된 건 뭐예요? 구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법이 우선한다. 그래서 신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제정이에요. 법률의 제정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정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론이나 정책론에서 법률의 제정과 시행 연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암기했죠. 그동안 우리가 암기한 것은 시행 연도를 중심으로 암기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 법제론에서는 제정 연도를 중심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정 뭐예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 그랬는데 법률을 제정은 만드는 것이고 개정은 수정하는 거예요. 재개정하는 입법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률이 제정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국회를 거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은 어디?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다른 데서는 법률안을 의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어디에요? 정부도 할 수 있다. 당연히 국회에서는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10인 이상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서 법률안을 상정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누구도 할 수 있어? 법률안 제출은 정부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의결은 반드시 누가? 국회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고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심의와 의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심의와 의결은 어디에서? 국회에서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에 회부가 되어집니다. 상임위에서 큰 문제가 없어 라고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회부가 되어지죠. 본회의에서 이제 가결이 되면 의결이 되어지면 이것이 어떻게 행정부에다가 넘겨주는데 행정부의 가장 수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그래서 법률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진행된다.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게 의결됩니다. 의결되어지면 이게 누구한테로 이송된다? 대통령에게로 이송되어집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자, 그러면 정부에 이송됐다는 것은 대통령한테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요. 제의를 할 것이냐, 거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법률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가 15일 이내에 제의 거절을 하든가. 거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률 안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이거를 제의라 그래요.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의를 요구하면 그런 법률안이 사라지느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그냥 폐기 처분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의를 하면 법률안은 국회가 이제 다시 한번 회의를 하는 거죠.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번에는 3분의 2 이상. 그전에는 과반수 이상 과반수의 찬성이었는데 한번 대통령이 제의를 하게 되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과 같이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법률안을 제출하고 누가 정부도 제출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되고 다음에 본회의에 회부돼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돼요. 대통령에게로 이송이 되면 15일 안에 그것을 제의할 것이냐 아니면 공포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공포를 하지 않으면 제의를 하고 제의를 하지 않으면 공포를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거절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이번에는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어 라고 3분의 2 이상이 정과 같이 찬성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법률안으로 확정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과 그 하위 법령의 일반적 입법 원칙을 살펴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법의를 정하여 위임받은 상황과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상황과 더하기 대통령은 뭘 한다 그랬어요? 행정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률을 집행하기에 필요한 사항 이거 뭐예요? 위임받은 사항과 그리고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뭘로? 대통령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은 더불어서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이 위임 국무총리나 각 부 장관령은 상위법이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도 위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대통령이 위임한 것 위임 또는 직권으로 직권이라는 것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이 앞에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을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뭐와 같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음 법제를 공부할 때는 이 부분부터 잘 넘어가시면 좋겠죠. 자, 기출문제는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기출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표현되었던 문장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회 출제되었던 요 앞에 숫자는 몇 회 때 출제되었던 두 번째 08은 8번째 과목이니까 법제론 전부 다 똑같죠? 우리가 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실제 몇 번 문항이었는지 20회 법제론 2번 문항이었어요. 그런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20회 출제되었던 문제에서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 국제조약, 국제법규가 뭐에 해당돼요? 법원의 존재 양식에서 성문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19회 출제됐던 문제예요. 헌법, 명령은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그죠? 여기 보면 이게 다 성문법원이잖아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자, 행정부라는 것은 뭐예요? 정부를 얘기하죠. 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드시 제정되어집니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 대통령은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제2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언제? 15일 이내에. 시행령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자세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규 명령으로 대통령,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령이 되겠죠.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있나요? 없어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장 상위법적 주의를 가지고 있지,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어요. 각부 장관도 장관령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의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고,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전에도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공사법의 성격이 혼재된 사회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 그래서 복지권, 사회권 같은 말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의 사회복지법전 존재한다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별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 대통령령은 사회복지법의 성문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헌법, 법률, 명령, 그죠? 자치조례, 자치조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성문법이 될 수 있잖아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반드시. 행정각부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부령, 각부 장관령이라 그래서 부령이라 그래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수법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죠. 뭘로? 불문법으로서 관수법, 그 다음에 뭐예요? 판례법, 조리 세 가지를 불문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법령에 우선하는 가장 상위법이죠. 헌법은 가장 최상위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입니다. 왜? 모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만이 법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것. 자, 법원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아까 뭐 했어요?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그 다음에 국제규약과 국제법도 여기에 해당됐죠. 그래서 조례 있어요. 규칙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국제규약과 국제법규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령, 여기 시행령이죠. 시행령, 대통령령 이퀄 시행령.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성문법에, 사회복지법원에 해당한다. 전부 다 법원 중에서 뭐예요? 전부 다 여기서는 성문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3%. 여기에서 국제법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나요? 기억, 3번이 맞네. 기억, 니은, 리을. 기억, 니은, 리을. 그죠? 국제법규는 성문법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예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전부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규범 위계에서 최상의 법규범은 헌법이다. 맞지요? 법률은 법규범의 위계에서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다. 맞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 맞죠?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제출하여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장이 발행. 자, 시행령은 누구예요? 이거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리고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장관이 발행하는 것은 이거는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쳐서 명령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총리령, 부령 전부 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아니죠.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령은
각부 장관이잖아요. 각부 장관이 불령을 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중에 규칙을 발할 수가 있죠. 규칙.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틀렸고요.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있다라고 했죠. 법률안을 제출할 수는 있어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정답 4번이네요.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입니다. 20일 기억합시다.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법에 언제부터 시행된다라고 하면 그 시행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되면 되지만 그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의 긴급명령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다라고 했죠. 총리령 가능하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 아니죠. 법률이 상위법. 얘가 상위법이죠. 법률 상위법, 그 다음에 명령, 다음에 조례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령이 상위법인데 얘를 벗어난 하위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벗어나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4번 67%. 관습법은 사회복지법에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했죠. 관습법, 판례법, 조례는 불문법으로서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문법도 법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는 불문법으로서 법원 아니죠. 성문법. 글자로 이루어진 성문법으로서 법원에 해당합니다. 법률안에 이의가 있어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죠. 며칠? 예, 정부로 이송돼서 15일 이내에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효력이 동등한 법 형식 사이에 법령 내용이 상호 모순, 저촉하는 경우에 시간적으로 먼저 제정된 것. 먼저는 뭐예요? 구법이죠. 먼저 제정된 것이 구법이 나중에 제정된 게 이게 신법이에요. 구법이 우선한다. 이거보다 구법이 우선한다? 아니죠. 잘못됐죠. 순서를 바꿔야 되겠어요.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령이라 그러죠. 명령. 왜? 예, 대통령은 시행령이고 이하 행정기관은 시행규칙인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 되겠지요. 우리 실정법상 사회보장의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을 정의한 거 어디에 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보장 기본법에 보면 사회보장이란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하지 아니한다. 잘못됐고요. 우리나라 법의 체계는 헌법, 법률, 여기 순서 바뀌었죠?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순입니다. 헌법에는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 개정하는 입법권은 누구예요? 국회예요, 국회. 법을 우리가 입법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입법부는 국회의 권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서 며칠,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아니면 제의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여기에서 15일 이내에 공포하면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습법과 조례는 사회복지법에 불문법에 해당되죠. 불문법.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 불문법에 해당합니다. 뭐뭐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이 강제되는 법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강행법이라 그러죠. 강행법과 임의법이 있죠. 임의법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임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하고
부처 장관은 뭐뭐를 제정한다? 시행규칙이겠네요. 시행규칙 아니면 불령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라고 해도 되고 불령이라고도 해도 되겠습니다. 특별법과 일반법으로 분류하자면 사회복지사업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더 위에 있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법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뭐뭐는 모두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나의 단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종류의 법령이 그 내용에 있어 상호, 모순, 저촉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에 우선한다는 것. 자,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에 우선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뭐는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법으로 보는 경우이며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된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판례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판례법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니죠.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틀린 설명이죠. 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있다 그랬죠. 각부 장관도 부령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둘 이상 종류의 법령이 그 내용에 있어 상호 저촉하는 경우에는 상위 법령이 하위 법령의 우선, 상위법 우선 맞습니다. 헌법의 규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 법규의 존립 근거이며, 그죠? 헌법은 사회복지 관련 하위 법규의 존립 근거이며 동시에 재판의 규범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 재판에도 헌법이 인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 우선이 적용되어진다. 요거는 두 개가 짬뽕 되었어요. 그죠? 자, 구법 특별법, 신법 일반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어진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하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상황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뭐뭐만 하면 틀린다 그랬죠. 이거 플러스 위임받은 상황 플러스 뭐예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 왜냐하면 행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행정의 수장이기 때문에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 1번과 2번을 합해서 뭐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만 했으니까 틀렸어요. 조리란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맞고요.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률안을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하지만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정부도 할 수 있다. 제출하는 것은 정부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설명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에도 키워드 250번 첫 번째 키워드 법의 체계와 적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주 어려운 내용들이 첫 키워드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했던 언어들이 들어와 있긴 해요. 이제 앞으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해독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기출 문장 잘 파악하시고 기출 문제 풀이부터 그 다음에 훈련까지 3회도까지 잘 쫓아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법제론 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우리 20일에 시험을 봤던 나눔의 집 그 후기들을 보면 법제론이 좀 쉽게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법제론이 쉬웠다라는 피드백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적당히 어느 정도 공부하면 문제가 쉽게 출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법제론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가지면서 쫓아오시면 법이 나중에 정말 재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법이 재밌어지는 그러한 과목이요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